일단 20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초긴축적 통화정책까지 도입해가면서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도 했죠. 이런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22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우당탕탕한 일이 있기 전과 후를 구분했을 때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은 특집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내려질 시점이 된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네 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함께 공저를 했죠. 그래서 그 공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된 손님 오른쪽부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오늘 대선 이후에 그려질 주식시장의 전망과 이 판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님. 네, 명지대 실무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국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 시점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점점 국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정책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오태민입니다. 미국 대선에 크립토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공화당이 되는지 혹은 민주당이 계속 그 정권 연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크립토 투자의 전략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인사 이렇게 나눠주신 것처럼 산업 섹터, 저는 이제 거시경제, 정책 부문의 변화, 또 크립토 영역에서의 변화, 그런 변화 양상을 함께 긴 시간에 걸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모든 그 섹션은 한 25분 정도의 발제, 그리고 한 25분 정도의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거시경제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발제해드리고 토론하고, 다음 또 발표자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일종의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스노믹스일 것이냐, 트럼프 2.0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한다면 결과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먼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각각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일단 해리스가 등장한 배경부터 생각을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을 짓듯이 기사화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으로는 후보로서 적절치 않겠구나, 안 되겠다, 해리스가 필요하겠다 하면서 바이든이 가고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해리스가 될까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해리스가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리스가 되겠구나 하는 여론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해리스 등장과 함께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과연 해리스가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가, 정말 그 지지율이 거의 균등한 수준으로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당선이 됐는지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세계 경제는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관찰해보고 그 흐름 속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시경제적인 변화가 펼쳐질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실물경제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따가 우리 박세익 전무님께서 주식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또 오태민 교수님께서 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저는 실물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짧은 5년 동안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었고 그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하는 지점에 러우 전쟁이 또 발생했고 그리고 중동 전쟁 발생했고 이렇게 초긴축적 통화 정책까지 도입해가면서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도 했죠. 이런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22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우당탕탕한 일이 있기 전과 후를 구분했을 때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갑니다. 자,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면 2019년까지의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7%입니다. 근데 20년 이런 우당탕탕한 일이 겪어진 이후로는 L자형 저성장 고착화가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 팬데믹이 있은 이후에 나타나는 지대한 특징 하나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간의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것을 2020년에 등장했던 굉장히 큰 키워드가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Wall Street은 일반적으로 여의도를 생각하면 되고 자본시장을 생각하면 되고 메인 스트리트는 골목 상권이나 실물 경제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자본시장은 소위 날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실물 경제는 좋아지는 듯 하는데 자본시장은 오히려 꺾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혹은 자산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적 흐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1980년대 이래로 4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그런데 23, 24년은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금융 위기가 아닙니다. 저성장 고착화, 이른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되는 이런 경제 위기랑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그런 경제 위기도 겪고 초인플레와 초긴축을 겪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역시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었고 이후에 나름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025년 경제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한다면 그걸 소폭 밑돌기 때문에 연착륙, 마일드한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매우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 침체 맞아?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의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요. 경제 위기는 아니고 하드랜딩과 같은 0%대 성장하는 그런 흐름은 또 아니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폭망하거나가 아니라 성장률이 계속 줄어드는, 둔화되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유독 중국 경제를 논할 때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해.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 침체, 부채 위기, 유동성 함정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구경제라고 해요. 구경제만 보면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신경제만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혹은 인공지능, 로봇 여러 신경제적인 영역에서 중국만큼 세계 경제를 뻗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같이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막 우당탕탕 없어진다, 망한다가 아니라 점점점 성장세가 둔화된다.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교체된다.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조가 비슷해요.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정책의 기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런 세계 경제 흐름을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꿔놓을 것인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정책 기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대외 거래를 볼 때 관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근데 1980년대부터 미국이 적용했던 그 관세율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역사적으로 50%, 60%까지의 높은 관세율을 도입하다가 2017년까지 1%까지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춰갔습니다. 이게 이른바 세계화, 자유무역의 시대를 강조했었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관세를 낮춰가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운영된 것처럼 자유무역주의가 팽배했었던 시점입니다. 근데 2017년 누가 등장합니까? 트럼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식 무역전쟁이 펼쳐집니다. 2018년, 19년, 20년 관세율이 이렇게 높아지죠. 관세율이 높아지다가 미국이 높이니까 중국도 높여요. 또 중국이 높이니까 미국도 높여요. 또 미국이 높이니까 또 중국도 높여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트럼프식 무역 전쟁은 관세 전쟁이라고 좀 규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배경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왜 우리는 만성 적자국이어야 되느냐? 우리도 수출해야 된다. 우리 무역 흑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무역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그 대상국이
중국이니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 하는 움직임으로 미중 패권 전쟁을 관세 전쟁의 형태로 끌어왔던 거죠. 실제 17, 18, 19, 20년 동안 대중국 무역 적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게 트럼프식 무역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있다, 트럼프 2.0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역 전쟁을 더 관세 전쟁의 형태로 끌어갈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바이든의 무역 전쟁 형태, 그 방법과 해리스의 무역 전쟁의 방법론은 매우 유사하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세율을 보시면 바이든이 등장한 2020년 이래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율은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을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만큼의 관세 전쟁을 펼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식 무역 전쟁은 뭡니까? 바로 IRA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아닌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미중 패권 전쟁을 펼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해리스 등장은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마련한 거의 독보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고안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시면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어요.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 부통령이 해리스였어요. 여러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을 마치 경제부총리처럼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등장하면 관세 전쟁보다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더 고도화하거나 이런 것을 또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미 대선 이후의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가 어떤?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가 굉장히 unfavorable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정치인이잖아요. 트럼프도 정치인이고 해리스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대중국 정서를 반영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펼쳐야 될까? 아닐까? 공약으로 펼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나 미국 국민이 싫어하니까 당연히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공약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선이 되어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근데 트럼프는 관세를 끌어올려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자세인 것이고, 당연히 해리스 같은 경우는 관세 이외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왜냐하면 관세율을 높였다가 우리 미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미 대선 이후의 무역 전쟁을 고민할 때 다른 나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나라의 여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결국 그 정치권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같이 동참할 것이냐 아니냐를 또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은 또 정책 위반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태도, 중국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리스식 무역 전쟁은 조금 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함께 참여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자. 마치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듯이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너희들 우리 우방국들 같이 참여해달라라는 무역 전쟁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이 무역 전쟁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경제가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졌습니다. IMF는 중국 경제를 진단할 때 디플레이션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vulnerability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졌다는 얘기는 PPI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는 계속 22년 중반 이래로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CPI 기준으로 계속 마이너스도 찍지만 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거든요. 미국도 2%입니다. 근데 중국은 3.5%예요. 목표 물가가 높은 것을 가정해 보면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었죠. 그런데도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유동성 함정에 빠진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역전쟁이나 통상정책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나죠. 2000년대부터 2021년 정도 12년, 16년까지는 인월드, 중국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더 많이 유입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국면으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 안 짓고 다른 나라에 공장 짓고 중국 기업마저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월드보다 아웃월드가 더 많아요. 해외 직접 투자 순유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 가동이 생각보다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고 불확실하니까 저축률을 늘려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저축률이 늘어요. 그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중국 인민 모든 인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소비를 늘릴까요? 아니에요. 저축을 늘려. 더군다나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까 유동성이라는 통화정책 말씀드렸지만 재정정책 관점에서도 이럴 때 특효약이라고 쓸 수 있는 이구환신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요. 이구환신 제도는 지금 내구재 사면 보조금 줄게 이거예요. 자동차나 가전이나 가공관. 근데 그런 것들 써도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경제나. 그만큼 중국 경제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흐름은 명확한데 실제 GDP 대비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을 가지고 보면 중국이 인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타일랜드나 말레이시아,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아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역 전쟁이 누가 당선이 되는지에 상관없이 격화될 여지가 있고 그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세 전쟁의 형태일 것이냐 바이든식 혹은 해리스식 IRA와 같은 그런 경제 제재의 형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림을 판단해 볼 때 이게 무역 전쟁으로 더 어떤 방식으로 치달을 것인지 그럼 중국 경제는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지를 가늠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줄어드는 현상은 왜일까? 여러 가지 기여도를 가지고 보면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순유출로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레고 블록을 쌓듯이 기여도를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중국 경제에 대한 growth expectation, 향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진단. 그리고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또 바뀔지 불확실하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불확실한 나라에 공장을 짓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죠. 갈색,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 못 짓는다. 이게 기여도가 가장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릴 텐데 미 대선 이후에 무역 전쟁의 행보에 따라서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얼마나 또 줄어들 것인지 또 그것이 결국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더 고착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굳이 따지면 비유한다면 일본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현상을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30년 전 일본의 평균 임금이 지금하고 같아요. 그 평균 임금이 같다는 것은 그래도 가난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진 걸.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만 그 자리에 있으면 일본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마음 놓고 소비 지출을 못할 만큼 상대적 가난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은 무서운 현상인데 이 디플레이션 현상은 더군다나 약도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약도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더 추가 공급해도 어떤 재정 정책을 퍼부어도 그게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그것을 이제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더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더 저성장 고착화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미 대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들여다보는데 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항목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어떨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극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그림 그려봐야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의 행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라는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트럼프는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트위터를 했죠.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해라. 지금 왜 금리를 동결하냐? 왜 금리를 인상하냐? 금리 더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하론자냐. 트럼프의 행보는 모든 게 다 일치합니다. 생각해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약달러가 되는 거예요. 약달러가 돼야 미국이 수출하기 유리해져요. 그래야 중국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의 공장 짓는 거예요. 그래야 미국 공장을 지어야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야 미국이 더 그레이트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공장 짓기 위해서는 기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됩니까? 안 돼요. 기후 규제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후 규제는 없애야 돼요. 기업들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인하해줘야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미국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밖에 뭐 FTA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철폐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을 안 넣는 거다. 미국의 공장을 유입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통상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어. 그런 하나의 결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2.0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좀 더 마음에 들어하는 좀 더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론자를 연준 의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그런 연준 위원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죠. 직접 통화정책에 관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들을 어떤 파월 의장을 선택할지는 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화정책 관점에서 더 극단적인 완화를 지향할 겁니다.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3.0, 높게는 3.5%. 이 중립금리를 향해 2026년까지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 당선이 만약이 된다. 그러면 해리스 정부는 조금 더 이런 통화정책 기조를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그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무슨 3.0이냐 2.0이지 1.0으로 낮춰라 이런 기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더 강한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통화정책에 관여하는 그 입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인하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많이 들어서요. 역시 금리를 떨어뜨리고 법인세도 인하하고 미국에서 공장하고 제조하기가 좋은 환경을 좀 유도하겠다. 이런 것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메시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메시지니까 낮은 금리에 법인세도 인하 또 그 밖에 뭐 관세율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해리스노믹스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 그때를 봐라. 계속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배하고 계속 통화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배시키다 보니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 물가 안정을 위할 때는 긴축적으로 가야 되고 또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이 운영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기식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를 더 혼란에 빠져놓게 만든다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해리스노믹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과 그 밖의 여러 정책 기조들과 맞물려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노믹스 입장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을 더 우려해요. 예를 들면 개인 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 또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불법 이민도 차단하겠다. 이게 다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예요. 수입 품목에 대해서 10%씩 관세를 다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최대 100%까지 부과하면 그러면 미국이 당장 수입하고 있는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데 금리는 인하론을 주장하니까 미국 경제가 더 혼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또 역시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일리가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조금 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는 좀 더 인하론자스럽게 가게 되면 경제가 조금 더 혼란스럽게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또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 벌러너빌리티,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나 또 통화정책 기조를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중국 경제는 또 어떤 모습일까를 좀 그림 그려보는데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국 경제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드린다면 앞에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약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구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계속 기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신경제적인 영역을 들여다보면 한순간에 중국이 망할 것처럼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배터리가, 중국의 2차 전지가 이제 세계 시장을 침투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도 8%까지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25년에는 지금 유통망을 깔고 있는데 2천만 원대의 SUV 전기차를 한국 시장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의 구경제와 신경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중국 경제를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빨간색 선처럼 정의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고성장은 끝나고 중성장, 저성장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어쩌면 일본 같은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다음에 멈췄으니까 좀 다른 모습이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도 전에 그 선에서 멈춰가는 모습, 일종의 중진국 함정과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면 현재 지금 24년 말인데 연간 기준의 수출입액을 계산하려면 23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조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계산한 것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과 대미 수출액을 합하면 거의 한 35%, 4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거의 40% 가까이를 미중에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펼쳐질지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관세 전쟁의 형태로 트럼프가 이끌어 갈 때 그때는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리스식 동맹국적 어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자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동맹국에 대한 수출 기회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트럼프가 되냐 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화 정책, 어떤 통상 정책이 단행될 것이고 그게 거시경제고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가늠하시는데 오늘 제 발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난상 토론이니까 어떤 질문도 어떤 코멘트도 전혀 다른 의견도 다 좋으니까 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호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해리스 두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중국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을까요? 중국에게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을 텐데 조금 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세 전쟁은 거의 명확하거든요. 명확한 관세 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단기간 안에 그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해리스 같은 경우는 동맹국 대 동맹국의 싸움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다. 지정학적 싸움이 좀 있겠다. 그러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우방국들로 수출을 좀 재편하는 그런 대응책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대통령인데 이 비즈니스맨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농사꾼 기질의 비즈니스맨이 있고 그다음에 사냥꾼 기질의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농사꾼 기질은 한 땀 한 땀 R&D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런칭해서 다시 마케팅해서 하나하나 보편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사냥꾼 형태는 말 그대로 좋은 투자처가 있을 때 한 큐에 넣어서 한 큐에 빼는 스타일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사실 거기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런 사냥꾼 기질의 비즈니스맨들의 리더십의 특성이 거래적 리더십. 내가 너한테 얼마 줬으니까 나한테 얼마 줘야지. 이게 또 비즈니스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대중국 전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 거래적 리더십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인 관세. 얼마 내라. 그건데 그럴 때 지난 1기 트럼프 때는 어떤 행보들이 많았냐면 중국에서 어떤 특정 품목의 관세가 부담될 때는 오히려 역으로 딜이 들어갔어요. 그거 트럼프를 이해한 거죠. 그냥 우리가 곡물을 더 사면 안 되겠니? 이 관세 말고 그냥 곡물을 더 살게. 그럼 트럼프는 숫자가 맞으면 오케이 됐어 하고
약간 유예해준 행보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관세를 통해서 본인이 목표했던 어떤 수치를 달성하고 나면 투어를 또 떠나요. 한국에 와서는 방위비 분담금 얼마 돼? 그래? 얼마 됐어? 오케이. 그럼 한국에서도 또 하면 이제 또 유럽 가 있죠. 나토 우리 탈퇴할 거야. 그래서 얼마 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수치를 득하면 그 숫자를 득하면 한동안 연락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 트럼프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세라는 게 그동안 쭉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졌던 흐름 속에서 관세가 부과됐더니 트럼프가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의 리더십이고 고압적인 미국의 리더십이 등장했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바이든은 경제 교과서에 없었던 룰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IRA법과 치포죠. 비즈니스 할 때 원자재는 어디 거 쓰면 안 되고요. 중간재 어디 거 쓰면 안 되고요. 공장은 여기다 지어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인딩하는 거는 어느 트랙에도 있지 않았어요. 관세나 보조금은 늘 있는 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고민이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밸류체인의 상당 부분, 미래의 먹거리의 상당 부분이 지금 미국으로 가버린 상태거든요. 2차 전지 관련한 회사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6개, 그 다음에 SK온 6개, 삼성 SDI 2개, 반도체 공장 2개, 전기차는 현대차는 미국, 기아차는 멕시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먹거리의 앵커 기업들만 해도 20개 공장이 전부 기가급 팩토리를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벤더사, 2차 벤더사까지 다 가버린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일순간 어떤 관세를 우리가 돈 내고 그냥 우리 여기서 장사할게요 보다 훨씬 반영구적인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만약에 바이든의 치포라든가 IRA법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작년의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올해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지방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지방 경기 둔화라든가 건설 경기가 내수 경기에서 치명상 입었던 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저 정도 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으려면 이건 광역시 한 급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떠갔다는 건 이건 굉장히 항구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서 사실 굉장히 저도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외교통상직으로 30년 이상을 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원래 언행 자체가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도 이러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다 오히려 그 보조금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다가오는 걸 보고서 이번에 트럼프의 공약 때 뭐가 있냐면 IRA법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도 그러면 이거 좋은 것 같고 이거 미국 경제에 득이 되는 것 같으니 관세 플러스 IRA법 치포는 계속 홀드하겠다. 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바이든 때와 트럼프 때 양쪽 중에선 바이든 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도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교수님 자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관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때 사실 스무츠 홀리법에 의해서 네가 관세 이만큼 올려? 그럼 우리도 올릴게. 막 올리다가 막 400%씩 올리다 보니까 그 세계 교역이 그때는 유럽하고 미국이 경제의 이제 중심이었는데 그 교역이 한 50% 줄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80%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공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케인즈의 일반 이론도 나오고 적당하게 정부도 개입을 하긴 하지만 이거 관세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헌법과 같은 책이 국부론이잖아요. 근데 국부론에서 강조를 했던 게 분업의 효과잖아요. 분업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자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세를 올리면서 세계적인 분업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왜 관세 전쟁을 일으키지? 그래서 그때 2018년 한 2월 달부터 트럼프가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를 툭 던졌을 때 정말 저거는 자본가들이 싫어하는 건데 근데 공화당의 색깔은 오히려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관세 폭탄 2018년 7월 달에 한 번 빵. 그 다음에 2019년까지 계속 빵빵 때리면서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주가는 박살.
근데 2019년도에 페드가 금리는 인하해주면서 미국 시장을 오르긴 했었지만, 야, 이렇게 관세를 올렸을 때는 그게 일시적인 땜빵이지 전체 세계적인 교역,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엄청난 거래에 어떻게 보면 분업이 되고 있었잖아요. 미국의 그 물가가 중국이 수출하는 그 저가 공산품에 의해서 물가가 잡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야, 이 구도를 깬다고?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트럼프를 왜 선택했을까? 처음에는 트럼프는 법인세에 대해서 35를 15로 낮추겠다 했잖아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이 최상대에 있는 자본가들이 그래? 너 정책 괜찮네. 세금 낮춰준다고? 그래, 너를 선택할게. 네,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웬만하면 미국 대통령이 4년 하고 연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잘렸어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시스템은 4년 연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8년 단임 시스템인데 4년 만에 손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얘 안 되겠네 하면 4년 만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도 있긴 했지만 왜 트럼프는 재선이 되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렇게 관세를 올리면서 하는 저런 정책은 대공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또 법인세를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가 지난 정권에서 썼던 그 관세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를 않으면 이번에 당선이 되더라도 굉장히 또 많은 자본가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태민 교수님 네, 뭐 공부 많이 됐습니다. 자료가 너무 좋네요.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코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 박정호 교수님의 의견도 굉장히 강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어떠냐면 관세와 법인세만큼 강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뺨을 때리면 한쪽이 또 뺨을 때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관세 올리면 중국도 관세 올리고요. 그 두 나라만 관세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올려요. 그리고 이미 23년, 4년부터 관세를 올리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세 장벽만 올리는 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같이 올려요. 수입 여건을 까다롭게 감시해요. 비관세 장벽 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 장벽과 미생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국의 기업들의 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입을 좀 방어하는 방식을 좀 채택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관세를 이렇게 올려가다 보면 그만큼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더 높은 가격, 관세를 부과된 상대국의 제품을 쓰나 아니면 관세가 부과된 제품을 안 쓰고 자국에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을 쓰나, 이게 둘 다 효과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이 되죠. 인플레 압력이 되고 또 많은 관세 장벽이 펼쳐지다 보면 경제적으로 하방 압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수출 의존적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수출 의존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경기는 더 하방 압력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모습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형태. 물가는 물가대로 다시 2차 인플레와 같은 현상이 야기되거나 경기는 경기대로 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 가지 드리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아틀란타에 다녀왔었는데, 아틀란타가 가장 대표적인 리쇼링 지역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도 뭐 현대기아 있고 LG전자 있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SK온 공장을 건설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이 많은 기업들이 왜 아틀란타에 위치할까? 답이 간단했습니다. 법인세가 0입니다. 그러니까 특구예요, 특구. 기업들로 하여금 상당히 미국으로 가서 경영하는 게 시장도 있고 법인세도 절감되고 거기에 관세율이 높다든가 환율마저 약달러화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영할 만한 지역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도 상당 부분 있고, 말씀하시는 대로 IRA 같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결부된 결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유독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미국의 대선 결과 누가 더 중국 경제에 나쁘다 한국 경제에 나쁘다 이걸 논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감이 있지만 이렇게 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호 교수님은 만약에 비즈니스맨이라고 한다면 농사꾼이니까 저는 철저히 농사꾼 기질이 많아서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요즘같이 오태민 교수님처럼 딱 그 사냥꾼적인 야수의 눈으로 지금이다 딱 들어가서 갑자기 10배거 이상의 어떤 수익을 거두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모습의 자본가들, 성과들인데 전 어디 가서 맨날 엑셀로 통계 그리고 책 쓰고 보고서 쓰고 막 이래가지고 발표하고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하고 이 전 근대적인 이 행태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상황도 기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했을 때 더 많이 소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그런 걸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 사냥꾼처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통적인 사냥터가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매일같이 이제 쩐의 전쟁을 그것도 뭐 우리나라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개방돼 있고 우리가 또 미국 가서도 투자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UFC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UFC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온갖 다 하거든요. 요즘은 시장을 딱 보면 이게 기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구나. 기계 헤지펀드의 뭐 70%가 이제 기계가 매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예전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알파고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 기술, 태권도 기술, 복싱 기술 이거 하다가 상대가 이제는 기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하고 정말 사냥꾼처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요즘 왜 제가 죽을 맛이냐면 우리 일반 투자가들을 위해서 나와서 많은 이런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가들이 UFC에 기본기도 안 되는데 놔서 100% 이거 터지고 나갈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가분들한테 이 사냥꾼식의 어떤 전술이나 매매 전략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농사꾼식의 그런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사꾼으로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 UFC와 같은 이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터지지 않고 그래도 화끈하게 나와가지고 황소 한 마리 이렇게는 못 잡더라도 그래도 농사 지어서 사과 좀 따먹고 할 수 있는 게 초우량 기업을 안정적으로 그냥 빠질 때마다 쌀 때 그냥 우직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엄청난 사냥꾼식의 전략을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농사법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죽을 맛이에요. 제가 오태민 교수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워낙 또 지정학적으로 해안이 많으셔서 트럼프 행정부 때를 한번 또 돌이켜보면서 트럼프는 어떤 지정학적 싸움을 했는지 그리고 해리스가 바이든과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바이든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어떤 지정학적 싸움을 했는지 둘 좀 구분해서 의견을 한번 부탁드려요.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미국이 제국으로 가는 거를 브레이크를 건 거고요. 트럼프가 쓰는 용어지만 딥스테이트들은 최대한 이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거시경제로는 읽지 못하는 장기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더 이상 항행의 자유를 국시로 삼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11개 함대가 지금 다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감시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그 항공모함 시스템이 지금 가동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군사지정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탱크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가의 탱크나 고가의 비행기는 유지비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특히 핵 같은 거는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핵을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핵을 전담해서 마크하는 엔지니어와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나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수한 직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중국이 비싸겠어요? 미국이 비싸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건비가 중국의 인건비의 10배라 하더라도 미국의 군인 한 명이 중국 군인 10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로 두 나라의 이제 국방비를 환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특히 서태평양이나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계속 군사력을 투사하려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미국이 제국으로 본격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이 관대한 패권을 포기하고 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대한 패권을 포기하고 국가주의로 돌아설 것이냐라는 기로가 이제 10년 전부터 펼쳐졌고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게 제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국제 정치학자 같은 그런 그룹들이 이 현실주의 국제 지정학자들이 이미 15년 전부터 떠들어 왔던 것들이 이제 임박한 거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제가 메이저 언론사 고위 간부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 2024년도에 미국의 국방비가 채권 이자를 갚는 비용이 미국 국방비를 앞섰어요. 8,700억 대 8,300억일 거예요. 이걸 닐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국제 역사학자는 모든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는 국방비보다 채권 이자가 더 이자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부터 제국 역량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 연구소 보수적인 띵크탱크 후보 연구소는 2035년도에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2035년도가 아니라 지금 왔잖아요. 11년 앞당겼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고이자율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고착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인을 읽어야 돼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미국 국방비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후된 비행기, 노후된 함대, 노후된 핵무기들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거 개량하는 데만 엄청난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트럼프를 굉장히 그 캐릭터 위주로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이거든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국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허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분야처럼 쉽게 말을 못해요. 아무리 트럼프라 할지라도. 왜냐면 내가 실제로 동네 깡패인데 나 지금 힘 빠지고 있어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회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제 막 도전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회적으로밖에 메시지를 못 내요. 그 우회적인 메시지를 트럼프는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제 경찰 못한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된다면 좀 더 이제 그 기간이 연장되는 건데 그래도 이 큰 틀은 미국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중국을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당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중국은 손보고 퇴조한다. 퇴조하더라도. 인도양에서는 손볼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안 나와. 그래서 인도양에서는 미국이 오바마 2기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중심으로 안 보고 대륙 중심으로 보니까 중동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게 인도양 정책입니다. 미국은 대양해 세력이거든요. 인도양이 수에즈 운하부터 말라카 해협까지가 인도양이에요. 거기 지도를 보시면 미국한테 도전할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지들끼리 다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양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현상 변경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현상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상 유지 세력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데 현상 변경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1956년도에 수에즈 크라이시스, 수에즈 운하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했고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했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이 수에즈 운하가 한 독재자에게 귀속되는 걸 반대해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를 완전히 개패듯 팼거든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영국의 제국주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1956년도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가만 놔두잖아요. 미국이 인도양에 대해서 현상 변경 유지할 힘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 다르게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트럼프는 더 노골적일 거예요, 아마. 누가 당선이 지금쯤이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여러분 받아들일 시간일 것 같은데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군사 지정학적인 흐름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